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2차 전지. 2020년대 말 정도가 되면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도 커질 거다. 테슬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결국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누구냐? 예, 어느 정도 바닥은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크게 내려가거나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한 고점에서부터 35% 정도 떨어지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도 거의 한 50% 정도 감익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끌고 온 상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240조 정도였으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보면 120조 정도.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주가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기었거든요. 그때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1년 동안 얼마 발생하냐면 110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이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2100 정도, 2200포인트 정도 이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에는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국 시장은 또 다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배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조정의 폭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에서부터 많이 올라갔을 때 3300포인트였으니까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니까 당연히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 폭이 나스닥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 2023년도에는 어떤 형태의 주식시장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옆으로 가고 미국의 나스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과 관련한 섹터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뭐 2차 전지, 우주 관련한 주식들, 리사이클링 에너지 관련한 주식들 이런 것들에 이제 힘이 실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4년도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주가가 축축 올라가고 뭐 이러는 국면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뚫는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의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건데, 그러면 그 바뀌는 거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그림에서 맞는 섹터가 요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대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전지가 괜찮잖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 이런 것들로서 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6년 동안에 걸쳐서 기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런 그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 그거의 논리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제 2천만 대를 넘었다. 그러면 앞으로 보면 스마트폰이 모든 핸드폰의 대세가 될 거고, 스마트폰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려나갈 거냐?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핸드폰들이 괜찮을 것 같다. 그거의 컨텐츠가 뭐냐 하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거다라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도 이럴 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텐데 그 사람들이 좋은 화장품 쓰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산 화장품이 가격도 좋고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선택된 종목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을 거냐 없을 거냐만 여쭤본다라고 하면 저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다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증권주, 보험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제가 입사했더니 증권주가 그동안에 한 3, 4년 동안에 걸쳐서 100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너는 거의 꼭지 잡은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른바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SK텔레콤, 당시에 이제 한국이동통신,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보면 1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2000년대가 되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이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중국 관련주, 조선주를 비롯해서 이게 주가가 50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주자가 계속해서 바뀌었을 뿐이지 항상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항상 있었고 언제든지 터졌다. 이거였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이냐? 그건 나도 모른다죠. 그걸 안다라고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라서 시장이 결정해 주는 초반에 누가 그거를 잘 포착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주가가 20배, 30배 이렇게 터지고 그러는 건 가치가 높고 이러는 주식에서는 절대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가치가 높은 주식들은 이미 다 그 가치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를 때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성장과 관련한 것들은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분야를 좀 더 좁힌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성장이 정상이 돼버린 시대다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3%가 나오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대신에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0%대 성장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러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이나 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미 2000년도에 IT 이런 것들이 한번 다 나온 그 상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IT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 만한 요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전부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더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의 시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저성장의 시대가 오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선진국이 되고 산업화를 먼저 이루었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가 왜 그거를 못 피했겠어요? 그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정상이 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요, 저금리라고 하는 건 2010년대 후반에 독일, 프랑스, 또 뭐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에 국가가 발행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4%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인류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이래로 내가 남한테 뭔가를 빌려주게 되면 꼭 그 대가를 받고 빌려줬지 대가를 내가 지불하면서 빌려줬던 적은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뭔가를 빌려주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게 되면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과한 형태였고 너무나 비정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끝이 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3년물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기본 3.5에서 4% 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또 2020년처럼 0% 금리, 1% 금리 뭐 이런 거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진짜 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거의 이제 정상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금리로서 따졌을 때는 3%대 정도가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 이런 것들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나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장성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 회사들 이런 데는 보면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성장해놓고 옛날에 투자해놓고 했던 부분들에서 과실을 지금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상태지 옛날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재벌사들로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이미 주식시장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차지하는 영향도 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중요한데 그 성장성에서 재벌 회사들이 밀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재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성장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쭉 주저앉아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일본 같은 경우죠. 일본 같은 경우가 보면 계속해서 경제도 쭉 내려갈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전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그 부분들에서 계속 밀릴 뿐만 아니라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형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경제 전체가 쭉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힘을 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러려면 다른 것보다도 성장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성장산업의 힘이 계속해서 커지는 형태가 돼야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예상대로 전기차의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면 2020년대 말 정도가 되면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도 커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전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다른 성장,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야 되고 2차 전지만큼 가시적이다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 2차 전지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트리거는 기존에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일본의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이런 데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들이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되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테슬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결국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누구냐? 호랑이는 결국에 보면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동차를 만들 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사람들의 니드에 잘 맞출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기존에 벌어놨던 돈도 굉장히 많고요. 세계적으로 판매 조직이 깔려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왜 이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빨리 안 들어오냐? 지금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요.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95%는 디젤 자동차에 의한 내연 자동차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들은 전기차 시장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연 자동차 시장을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해놨던 것들도 매몰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내가 여기에서 자동차를 팔아서 빼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내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 하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고 10%가 되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요, 새로운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가 되면 그때서부터 모든 투자는 새로운 것들로서 다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전기가 나오기 전에 가로등을 모두 다 가스등으로서 썼거든요. 근데 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기로 쭉 이렇게 바꿔가다가 10% 정도를 넘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가스등에 대한 투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전기 등 쪽으로서 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비중이 쭉 올라가서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 내연자동차 쪽으로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하고 뭐 이러는 정도만 계속 가지 앞으로의 모든 투자는 다 전기차 쪽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폰이 쭉 처음에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피처폰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10%를 쭉 넘으면서부터는 피처폰에 대한 새로운 그 모델을 만들거나 이러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쭉 몰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 사이에서 승부가 나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지, 피처폰을 가지고 뭘 어떻게 이러는 것들은 그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애플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1등을 한 이런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부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의 피처폰을 만드는 회사 이런 데가 스마트폰 쪽에 뛰어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하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노키아 이런 데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실패를 해버렸던 거고, 이쪽은 아직까지 들어온 형태가 아닌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보면 피처폰이나 이런 데의 회사들이 승부수에서 실패를 해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폰을 만들면서 초기에 딱 이제 시장을 지배해버린 형태가 된 건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 부분들에서는 테슬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월등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에 스마트폰에서 나왔던 그림이 여기에서부터 나올 거다, 똑같은 형태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전기차를 만드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 100년 넘는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 2차 전지를 만들고 그걸 뭐 플랫폼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 출발할 때 똑같이 출발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출발하는 부분들에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그 부분들은 돈을 가지고 누가 더 강하게 지를 수 있느냐라는 거가 결정의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승부수가 나는 거는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승부수가 나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 테슬라나 다른 자동차 회사나 거의 동일 시점에서 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 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이 워낙 많은 돈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로서 그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테슬라가 다 만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는 회사들도 다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인프라를 얼만큼의 돈을 집어넣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이제 확보해내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돈의 싸움 이런 형태로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가 아니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보면 140달러가 안 되는 그런 그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들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테슬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 저처럼 이게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인 거야 라고 테슬라를 보면 이건 언젠가 호랑이 나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죠. 테슬라는 과연 호랑이일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호랑이는 하나가 아니고요,
현대차도 호랑이인 거고, 도요타 자동차도 호랑이인 거고, 그다음에 포드도 호랑이인 거고, 예,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또 뭐 폭스바겐 이런 데도 호랑이인 거고, 그런 데가 결국에 나중에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도 그런 쪽이 다 지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년 만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의 이름은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2023에서 2025까지입니다.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때 증권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뀌었고 또 뭐 이게 뭐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좀 지나면 4천이 되고 5천이 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과거에 한 30년, 35년, 한 50년 전서부터 쭉 한번 우리가 이거를 훑어보자. 과연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할 텐데 이렇게 현혹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전문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이 옛날서부터 이렇게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아주 좋은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왔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 그 다음에 2025년도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입문서는 아니지만 입문의 과정을 한번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정도 보시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하는 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부 정도에 걸쳐서 특히 부동산 그다음에 또 주식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독자 여러분,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참고의 자료로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